웰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여기는 이제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 템플 스테이를 마치고 아침 햇살이 좋아서 그 독서 작년의 인문학이라고 내 이름을 붙인 독후감 인문학 서적에 대해서 소감을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지금으로부터 205년 전, 그러니까 1817년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콩고두에서 태어나서 그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를 했대요.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중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초절주의에 깊은 공감을 빠지면서 집 근처에 있는 웰든 호숫가라는 데서 통나무집을 짓고서 2년 2개월 동안 그 혼자 살면서 자연주의와 낭만주의를 몸소 실천을 하면서 그 느낀 소감을 이 책에다가 쓴 거예요. 그 일생은 이제 사회 국가에 대항해서 자연과 인생의 진실에 대한 탐구와 실천을 실험하는 실험자적인 삶의 연속이었고, 이제 시민 불복종이라는 저서를 만들어내면서 간디아하고 이제 마틴 루터킹 그 목사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안타깝게도 4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달리하는 바람에 그의 더 좋은 책들은 저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그래요. 자료를 보면 생활의 경제학, 그래서 그 무소유를, 이 사람은 자연주의, 자연과 더불어 사는, 또 굳이 많은 걸 가지면서 그럴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 자연에 대한 낭만, 그 초자연주의 그런 데 빠져 있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가져야 되는지, 그 생활의 자기 나름의 생활의 경제학을 먼저 서두로 서론식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2개월 동안, 사실은 1년 동안인데 자기가 2년 2개월을 살았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책을 집필한 기간은 1년이라고 하더라고. 그 안에 독서를 어떻게 했고, 숲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고, 어떠한 고독을 느꼈고,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등등, 그 겨울의 호수, 겨울의 동물들, 봄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거를 이제 산문식으로, 수필을 산문식으로 적어 놓은 것 같아. 꽤 읽을만 해요. 꽤가 아니라 나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서론 부분에, 생활의 경제학 분야에서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내가 가장 감명 깊게 가슴속에 딱 닿는 부분이 제일 먼저 내가 소개할 이건데,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이게 22쪽에 나온 얘기인데, 훨씬 소박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다. 고대 중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외적으로 비교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으나 내면은 그 누구보다 풍족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데 어쩌면 이만큼이라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들보다 좀 더 후대를 살았던 개혁가나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삶을 공정하고 현명한 눈으로 관찰을 하려면 우리가 소위 자발적 빈곤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고지에 올라야 한다. 농업이든 상업이든 문학이나 예술 어느 분야든 사치스러운 삶을 통해 이뤄낸 결실은 사치뿐이다. 이 대목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인데, 오늘날에는 철학 교수는 있으나 철학자가 없다. 물론 삶이란 탐복을 자아내기에 삶을 가리킨 일도 칭송할 만한 것이다. 단지 심오한 사상을 품고 있다거나 나름의 학파를 세웠다고 철학가가 되진 않는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이끄는 대로 소박하고 독립적이고 관대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삶의 문제들을 이론으로도 실제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점점 퇴보하는가? 이 말이 이제 그의 화두인데, 뒷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사실 나는 이 문단만으로도 이 책이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오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정신적 철학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 풍요의 빈곤이지 뭐. 그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그리고 118쪽에 보면은 나를 꾸짖는, 김진아를 꾸짖는 얘기인데, 매일 아침은 내게 삶을 자연과 마찬가지로 소박하게 꾸며가라는, 감히 말하자면 순수하게 유지해 가라고 권하는 흥겨운 초대장이었다. 나는 그리스인들만큼이나 오로라를 진심으로 숭배했다. 오로라가 새벽에 여신인 걸 처음 알았네.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곳에서 목욕을 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었고 내가 했던 최고의 영예이기도 했다. 매일 그대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 날마다 되풀이하고 영원히 그리하라. 중국 탕왕의 욕조에 적혀 있었다던 그 글귀를 나는 이해한다.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다시 불러온다.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아침 나절을 깨어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때가 가장 정신이 맑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내면의 특별한 힘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인이 흔들어서 깨워서 일어난다면 물결치듯 전해오는 천상의 음악과 대기를 가득 채운 향기를 동반한 새롭게 얻은 힘과 내면에서 솟는 열망이 아니라 공장의 벨소리에 깬다면, 얼마나 멋있어. 물결치듯 전해오는 천상의 음악과 대기를 가득 채운 향기를 동반한 새롭게 얻은 힘과 내면에서 솟는 열망. 스스로 깨어나야만 어둠이 그 열매를 맺고 빛만큼이나 가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베다에도 인도의 브라만교 경전이 베다인데, 모든 지혜는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불교가 새벽 3시에 예불을 시작을 하나? 일과가 시작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시와 미술은 물론이고 가장 아름답고 기억할 만한 인간의 행위도 바로 아침 시간에 시작된다. memnon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인과 영웅도 오로라의 자식이니 새벽이 밝아올 때 그들의 음악을 연주한다. 121쪽에 보면은 간소하게 살자. 부디 바라건대 할 일을 100가지 1000가지로 늘리지 말고 2-3개로 줄이자. 100만 대신에 6가지만 세고. 왜 6이지? 간소하게 살라. 하루 3끼 대신 필요할 때만 한 끼를 먹자. 100가지 요리는 5가지로 줄이고 다른 것도 그 비율로 줄이자. 맞아. 4년 전에 퇴직을 하고서 하고 싶은 리스트는 별가 얼마 안 돼. 세계 일주, 국내 여행, 나만의 공간, 전원주택 짓는 거, 1000권의 책 읽는 거. 딱 그건데 잘 하고 있으면서도 뭐가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 참 간단한 건데 사실은. 명상에 관한 얘기가 있네. 129조. 우리는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다.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다. 신도 현재의 순간 속에 지고하며 모든 시대를 통틀어 지금이 가장 신성하다. 부디 하루라도 자연처럼 신중하게 삶을 살아보자. 한낱 철로 위에 떨어진 견과류 껍질이나 모기의 날개 때문에 탈선하는 기차가 되지는 말자. 아침에는 일찍이 눈을 뜨자마자 아침 식사를 해도 좋으니 제발 수선 떠는 법 없이 점잖게 아침을 시작하자. 친구가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종이 울려도 아이들이 울어도 내버려두자. 그렇게 하루를 흘려 보내자. 왜 굳이 시대의 조대에 휩쓸려 떠내려가려 하는가.
그렇단 말이지.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179쪽.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대체로 우리는 방 안에서 홀로 머물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외로움을 느낀다. 사색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늘 혼자다. 그런 사람을 굳이 끌어내려 하지 말자. 고독의 정도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메꾸고 있는 공간의 거리로는 측정할 수 없다.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그 북새통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사막에서 수도하는 이슬람의 탁발성만큼이나 고독하다. 인간의 교제는 일반적으로 너무 천박하다. 다들 너무 자주 만난 탓에 서로에게서 새로운 가치를 얻을 여유가 없다. 좋은 말들이 너무 많다. 이게 이 사람이 자연주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본편에 나오네. 봄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그 챕터인데 424쪽. 우리는 야생이라는 강장제가 필요하다. 때로는 안락 해오락이나 뜸부기가 숨어 사는 늪지를 걸어다니고 도요새의 요란한 울음소리도 들어야 한다. 인간은 절대로 자연에 질리지 않는다. 그 지치지 않는 활력, 광활함, 거대한 모습, 난파선이 떠밀려온 해안가, 살아있는 나무와 썩어가는 나무가 공존하는 황무지, 천둥을 몰고 오는 구름, 삼류나 쏟아지며 홍수를 일으키는 비,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롭게 활기를 찾는다. 중략하고 425쪽 중간에 연결되는 거니까 나는 일부 생명체가 다른 존재에게 희생되기도 하고 이게 말이 참 마음에 들어. 나는 일부 생명체가 다른 존재에게 희생되기도 하고 서로 먹고 먹히며 살아가도 좋을 만큼 자연이 수많은 생명체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연약한 유기체가 과육처럼 조용히 짓눌려 죽어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좀 잔인한 면도 있는데 그래. 메가리가 올챙이를 꿈꺽 삼키고 거북이와 두꺼비가 길에서 치워 죽더라도, 그리고 가끔은 살과 피가 비처럼 내리더라도 사고야 언제든지 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해명은 늘 충분치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때 만물의 보편적인 결백을 깨닫는다. 독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혀 위험하지 않고 어떠한 상처도 치명적이지 않다. 연민이 설 자리 같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맺는 말 아니지. 뭐 남들은 이 남 독서 블로그를 보니까 이 말이 좀 괜찮다고 나왔는데 난 그렇게 좀 읽어볼까? 429쪽. 인간은 누구나 한 왕국의 군주다. 그 영토에 비하면 러시아 황제의 지상제국은 지극히 작은 얼음 옆에 남겨진 협소한 둔턱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존감 없이 애국심에 불타서 사소한 것에 대해 대의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제 무덤이 되어줄 땅을 사랑하면서 진흙으로 빚어진 제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는 정신은 전혀 교감하지 못한다. 이 말은 맞다. 그런 애국심은 머리를 파먹는 구독의 다름 아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땐가 취임연설 할 땐가 그랬지 아마.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난 틀렸다고 생각했거든. 여태까지 자연 집단 속에 국가가 있는 건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있는 건 아니지. 애국심만을 호소하는 건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지. 난 그 얘기 처음 들을 때부터 그랬는데 이 사람도 있는다. 난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 책의 작품에서는 어느 스님이 있었던데, 마가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논평을 했는데, 이 책이 자기가 볼 때는, 마가스님이 볼 때는 서로의 조언은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간소하게 살아라, 자연의 구성원이 되라, 작은 것에 만족하라, 자연의 가치를 깨달아라, 이런 건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형철이 아니라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 스님이 이 책을 자기 항상 머리맡에 놓고서 읽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써 있는데, 어쨌든 참 좋은 책이에요. 한번 권하고 싶은, 또 남겨놓고 싶은 책이라 작년에 인문학에 한 페이지, 한 책갈피로 끼워놓습니다.